아시아의 표회록,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다 라는 주제로 서강덕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 시작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제목은 아시아의 표회록,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다, 이런 제목입니다. 표회록 관련 전시회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그 동영상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그 동영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표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난 사고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해난 사고가 왜 이 17세기 이후에 많이 나타났는가라는 부분들을 따져보면 결국은 해상 교류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표류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15, 16세기 아시아의 교역망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를 보시면 우리 부산 근처 동네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교역망이 어떤 형태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교역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바다,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중국의 그 정권 교체, 명청 이렇게 되면서 해금령이 이제 발동이 되고, 해금령이 발동되었다가 또 전해령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교차 속에서 해상 교류가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해금령은 이제 국가에서 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공적인 외교나 무역의 단절이 되는 반면에 민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교류와 상업 활동은 불법이지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 그다음에 조선의 제주, 타이완, 류큐,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 상업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밑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표회록이 많이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겹쳐지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해금령이 했을 때는 공무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무가 아닌 형태였다면 결국은 이제 무역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주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재난사고를 해난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적혀진 것이 표류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으로 이제 재난사고인데, 재난사고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있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표류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유추해 보는 것인데요. 이제 이 그림들은 이제 제가 앞에 거는 천국 표류도에 있는 그림입니다. 표난을 바다에서 재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표의 기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적 기록이 있습니다. 재난사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사고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제 공적 기록들이 있는데 주로 공문서, 역사서, 지방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부터 시작해서 조선 왕조실록, 비변사 등록 이런 책들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의 당한이라든지 주접 이런 데서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변사 등록에 있는 문정별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에 관련된 기록에서 많이 모여져 있는 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건 청나라 때 주접인데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표회록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 청대 주접에 보면은 중국인들이 표류한 것보다는 중국이 표착한, 중국으로 표류해온
사람들의 기록들, 이국인들의 표류가 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사적 기록은 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주로 뭐 신화집, 설화, 기담, 소설, 수필, 그다음 표회록 이런 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국유사라든지 쭉 나옵니다만 뒤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해외 견문록, 그다음에 주영편, 최부의 표회록, 장한설의 표회록 이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발굴되어 있는 조선의 표회록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표회록이다 또는 뭐 표류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고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책들이 발견되면서 아마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표회록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표회록이라고 아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의 대표적인 이야기책이죠. 태평광기라든지 홍매가 쓴 이견지 이런 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다 모아서 표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태평광기의 뭐 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표의 기록,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의 차이는 뭔가? 결국은 공적 기록은 표류라는 사고,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에 주목해서 표류인의 인적사항, 항해 목적, 그 다음에 항해 일시, 표류 발생 경위라든지 표착된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고서 위주의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여기 각색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설이 되고 콘텐츠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김대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표류를 시작해가지고 저기 베트남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표일록의 기록과 그 기록을 했던 숙종실록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대지어 보면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김대왕의 표일록에는 뒤에 또 실려 있습니다. 요 숙종실록의 내용이. 그 다음 사적 기록은 이제 표의 사실에 기반을 하고 다만 표에 당했을 때의 슬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나라에 표착했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이국 풍습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표회록이 표의 재난사고는 대단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구하고 이 표회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걸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겁니다. 공적 기록들이야 이제 역사에서 기록이 되지만 개인적인 기록으로 어떻게 이걸 남길 것인가. 그래서 표회를 당하는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고 누군가 대피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로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표현 기록들은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더 많이 발굴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시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대표적인 한국 표현록들을 지금 번역들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단에서도 두 권의, 그렇죠. 아시아의 표현이라는 책에 2개의 표현력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지만 뭐 이런 식의 안난규라는 것은 이제 1688년에 중국 사람이 베트남을 표류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표박이어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간 표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해난잡저 대만에서 베트남으로 간. 그 다음에 사적 표류기 형태의 기록물이 대단히 적다라고 하는 게 중국 표회록의 특징입니다. 주로 공적 기록으로 많이 남겨져 있고 지금 발견된 건 이 3개 정도, 그 더 외에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표현력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리적 요소가 밑바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달단 표력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방필어, 조선 표력기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조선 표력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중국 표류도. 중국 표류도는 조만간 아마 오늘 발표해 주실 박한준 교수님께서 번역해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베트남 표회록이 있었습니다. 장등계라는 사람이 일본 견문록이라고 하는 일본을 표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문자가 한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문자 체계가 한문이라는 점을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이제 표류를 당했습니다. 가다가 표류를 당해가지고 재난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못 돌아오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표의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에서 중요한 거는 표착을 했고, 표착한 곳에서 돌려보내주는 과정.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돌아와서 그 기록을 남겨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표류민이 오게 되면 중국인 경우는 표류민의 여사에 따라서 해로 또는 육로로 송환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육로일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에 표착했을 때에는 의주로 호송을 했고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표착한 경우에는 서울로 호송한 뒤에 표류민의 출신지가 산해관인지 바깥인지에 따라서 지금의 북경이나 이쪽으로 호송했다. 일본 표류민은 서시마본에서 조사하여 수상한 점이 없으면 표류민 주소에 따라서 나가사키 부교 또는 오사카마치 부교에게 인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표류를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표착한 곳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송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일단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청에게서 관리를 파견하여 표류 경위와 과정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처와 옷,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선박과 선적물의 처리 업무를 진행. 그 다음에 류큐인들이면은 복주로 보냅니다. 류큐인이 표를 냈으면 중국에 복주로 보내고 여성, 섬나, 태국, 동남아시아인들은 지금의 샤먼, 광저우나 마카오 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안남, 베트남인이 오게 되면은 이제 광저우나 육로로는 광동으로 보내가지고 광서징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방식. 조선인들은 육로로 북경을 보내가지고 어주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각 나라별로 설명해 드렸는데 조선 표류민들은 이런 식으로 중국 본토에서 산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육로로 거쳐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표착지가 만주일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봉황성, 압록강, 그 다음에 어주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중국에 표착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청주와 일본은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송환은 모두 중국 민간 상인에 의해서 전개된다. 이게 좀 재밌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대왕의 표력에도 보면은 김대왕이 베트남으로 표착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조선으로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이 상인들 배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선은 육로로 올 수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육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을 스시마본에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국과 네덜란드 무역선회에서 완성하는 막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은 스시마본에 인도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었다. 중국 민간 상인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무역 체계, 교육 체계가 나름대로 민간인상에서는 있지 않았는가. 뭐 체계까지는 말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본은 4개의 창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시마, 마츠마에 나가사키, 사스마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교섭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한국은 스시마, 중국과 네덜란드는 나가사키로 연결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아마 표류민도 송환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도 막부의 조선 표류민 송환 절차를 보시면 일단 표착지에서 일단 나가사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스시마로 이런 경로. 에조치에 표착한 경우에는 에도를 거쳐서 송환한다. 아마 제 뒤에 발표하시게 되겠지만 이 이주향인가요? 그분도 이제 저 위로 갔다가 올 때도 에도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도 막부의 송환 절차는 1640년대 후반에는 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내항하는 외국 선박은 모두 나가사키로 입항을 해야 됐고 다만 그리고 조선 표류민이나 표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표류민 송환 체제 속에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나가사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스시마 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해역도시 연구를 하면서 나가사키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근대 이전부터 상당히 교육 체계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근대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 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표류민의 경우는 조선에 비해서 대단히 엄격했다고. 상대적으로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표류민의 입항이 허가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 표류민의 송환 역시 나가사키에서 담당했고요. 막부는 중국 어느 출신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나가사키로 보내가지고 자력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자력으로 돌아가겠다. 일단 그 다음에 중국 표류민이 나가사키 도착하면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송환체제와 표창민의 송환체제, 표류하는 과정 이걸 보면 중국과 일본, 그다음 조선 이 삼국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앞에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동아시아성이라는 게 과연 표현 기록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발표의 제목을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적은 겁니다. 17세기 이후에 표현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물론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들을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번에 아니죠. 일본의 대표적인 이 연구자 중에 해양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마시다 다케시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쪽에서의 그 광역 네트워크 속 정근대 시기에 광역 무역 네트워크 속에 조선이 잘 편입이 안 되는 이유들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기록들이 없다. 그래서 연구가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록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표류를 뒤져봐야 된다. 이렇게. 실제 표류 기록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났던 사람들, 표류를 갔던, 배를 띄웠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상업적 욕구들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가짜 표해로, 가짜. 그러니까 표해라고 했을 때 난민이기 때문에 받아주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해금령을 통해 가지고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위장하는 거죠. 위장해서 표해를 위장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17세기 이후에 표현이 급증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민간 교육 속에서 해상 교육 속에서 나타난 현상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미 연구들이 많이 밝혀낸 거지만 표해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동력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긴 하지만 그대로 갈 수 않을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바람과 해류에 따라서 이 표착지가 정해지는 일정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점. 일단은 표착을 했는데 성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어디서 왔고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얼마간 체류를 했다가 돌려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많은 이제 문화적 교류가, 인적 교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기록들을 어떻게 남기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베트남 표현록 보셨겠지만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시에 언어는, 그러니까 국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 문어는 통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동아시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가치는 아까도 나왔지만 문학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문장이죠. 역사사하고 문학사는 다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하는가는 표현력을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문장력도 대단히 뛰어나고 하나의 여행기로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표현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문학적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역사적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사의 기록에 있던 개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제 역사를 조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문화 콘텐츠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표류기를 만들게 됐고, 저 밑에 있는 게 조선사람 표류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다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많은 그 콘텐츠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근데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를 본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상호 인식들이 이제 제고되지 않겠는가. 예, 표의 기록을 대조하여서 근대전 동아시아 지역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타자 인식의 정황을 파악하고 전근대 동아시아의 모습을 재구성하며 전근대 동아시아 해상교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